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1만 시간의 재발견,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안데르스 에릭슨, 로버트 풀 지음, 강혜정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작가의 말, 서문,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 제1장, 우리는 왜 노력의 배신에 부딪히는가? 제2장, 쓸수록 발달하는 뇌를 이용하는 법. 제3장, 심적 표상 이해하기. 제4장, 황금 기준. 제5장, 직장에서 활용하는 의식적인 연습. 제6장,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의식적인 연습. 제7장, 비범함으로 가는 로드맵. 제8장, 재능이라는 지름길은 없다. 제9장, 호모 엑스르켄스를 향해. 작가의 말. 이 책은 심리학자와 과학 전문 작가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우리 둘은 책의 주제, 즉 자기만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오른 전문가와 의식적인 연습에 대해서 10여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눠왔고 5년 전부터 책을 만드는 작업을 진지하게 시작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책은 무럭무럭 성장했고 이제는 우리 자신조차도 정확히 누가 책의 어느 부분을 담당했고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공동작업 덕분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단독으로 작업한 것보다 훨씬 나은 책, 그리고 많이 다른 책이 탄생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책은 공동작업의 산물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례를 포함한 각종 이야기는 한 사람, 에릭슨의 것임을 더불어 밝혀준다. 에릭슨은 심리학자의 길을 걷는 내내 전문가, 즉 일반 수준을 넘어서는 비범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런 실력을 갖게 된 비결을 연구해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에릭슨의 관점에서 책을 쓰기로 했으며 따라서 본문에서 나라고 지칭하면 에릭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책 자체는 더없이 중요한 주제와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설명하려는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안데르스 에릭슨, 로버트 풀. 서문,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놀랍도록 훌륭하게 해내는 걸까? 경쟁을 통해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나 악기 연주부터 과학, 의학, 경영까지 어느 분야에든 경이로운 실력으로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치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타고난 재능이 있어 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30년 이상 이런 사람들, 즉 운동선수, 연주자, 체스기사, 의사, 영업사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이는 특별한 사람들을 연구해왔다. 나는 이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테스트했다. 이런 비범한 사람들의 심리, 신체, 신경구조를 연구했다. 시간이 흐르고 연구가 누적되면서 나는 이들이 분명 비범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발휘하는 비범한 능력의 핵심에 이런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재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다. 또한 그것이 지닌 힘과 영향력 역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대 음감에 관한 신화. 1763년 어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전설의 시동을 걸 유럽 연주 여행을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불과 7살, 키가 하프시코드 너머를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차르트는 바이올린과 여러 건반 악기를 다루는 솜씨는 고향 잘츠부르크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7살 어린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연주 솜씨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대 사람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놀랍게 느껴졌던 또 다른 재주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런 재능을 알게 된 것은 그와 가족이 잘츠부르크를 떠나 유럽 연주여행길에 접어든 직후 모차르트 아버지의 고향 아우크르부르크스 어느 신문에 실린 다소 흥분된 어조의 독자 투고 덕분이다. 독자 투구를 보낸 사람은 어린 모차르트가 악기로 연주하는 음을 들으면 어떤 음이든 듣는 즉시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맞혔다고 썼다. 가온다 이 옥타브 위에 높은 라음 또는 가온다 낮은 미음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는 다른 방에 있으면서 연주하는 악기를 볼 수 없을 때도 음을 정확히 알아맞혔으며 바이올린과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의 음을 맞힐 수 있었다. 작곡자이자 음악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기를 집에 두고 있었다. 비단 악기뿐만 아니었다. 어린 모차르트는 차명종시계, 교회 종소리, 애취하는 재채기 소리 등도 충분히 음악적이다 싶기만 하면 정확하게 높이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성인 연주자, 심지어 그중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사람도 필적하지 못할 능력이었다. 따라서 당대 사람들에게 모차르트의 이런 능력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바이올린을 켜는 솜씨보다 훨씬 인상적인 모차르트라는 신동이 타고난 신비로운 재능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그렇게까지 신비로운 능력은 아니다. 250년 전에 비하면 이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훨씬 많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최소한 이 능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이 능력은 전문 용어로 절대음감이라고 불린다. 절대음감은 대단히 희귀한 것으로 인구 1만 명당 1명꼴로 나타난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범위를 좁히면 그렇게까지 드물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거장 음악가 사이에서도 결코 흔한 능력은 아니었다. 베토벤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브람스는 아니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고리 스트라빈스키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프랭크 스나트라는 가지고 있었지만 마일스 데이비스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절대음감은 운 좋은 소수만이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재능의 완벽한 사례처럼 보인다. 실제로 적어도 과거 200년 동안 널리 믿어진 바에 따르면 그렇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간 절대음감을 기존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절대음감만이 아니다. 이들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삶에서 마주치는 다른 여러 재능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절대음감이 선천적 재능이라는 기존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최초의 힌트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유년 시절부터 일종의 음악 교육을 받았다는 관찰 결과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절대음감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이 아주 어린 시기에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았다. 일반적으로 3세에서 5세 사이였다. 절대음감이 선천적인 능력이라면, 즉 태어나는 순간 소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유년 시절에 음악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상관이 없어야 한다. 생의 어느 시점에든 이름을 알 정도의 음악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몇몇 아시아 언어의 특징인 성조 언어 사용자에게서 절대음감이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절대음감에 대한 기존 견해를 바꿀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성조 언어란 음의 높낮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언어다. 절대음감이 정말 유전적 능력이라면 성조 언어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유일한 방법은 아시아계 후손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계 후손보다 절대음감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영어나 다른 비성조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성장한 아시아계 사람들을 연구하여 절대음감을 보유하고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보면 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비성조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장한 아시아계 후손이 절대 음감을 가질 확률은 다른 인종보다 높지 않았다. 그러므로 절대 음감을 가질 확률을 높이는 것은 아시아계 혈통이 아니라 성조 언어의 학습 여부다. 몇 년 전까지 절대 음감에 대해 밝혀진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년 시절의 음악 공부는 절대 음감을 보유하는 데 필수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조 언어를 사용한 사실은 절대 음감을 보유하게 만들 확률을 높인다.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절대 음감이 선천적 재능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재능이라면 유년 시절에 어느 정도 음조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현되는 재능이라는 점까지는 알고 있다. 즉 절대 음감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그런 류의 재능이었다. 절대 음감에 대한 재능을 타고난 운 좋은 소수라고 해도 그것을 개발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특히 유년 시절에 어느 정도의 음악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학술 잡지 음악 심리학에 소개된 일본의 심리학자 사카키바라 아야코의 실험 덕분이다. 일본 도쿄 이치온카이 음악학교에서 진행된 이 실험은 절대 음감의 진정한 본질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험에서 사카키바라는 2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 24명에게 여러 가지 피아노 화음을 소리만 듣고 식별하는 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다. 화음은 모두 장3 화음으로 예를 들어 가온다, 개음으로 치면 도미솔로 이루어진 화음 같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하루에 4-5가지 짧은 수업을 받았는데 각각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수업은 사카키바라가 선정한 14가지 화음을 모두 소리만 듣고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부는 1년이 안 되어 교육을 마친 반면 일부는 1년 반이 걸렸다. 그리고 일단 아이가 14가지 화음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개별음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교육을 마친 뒤에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이가 절대 음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아노로 연주되는 개별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는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만 명 가운데 1명만이 절대 음감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사카키바라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모두가 절대 음감을 키울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담긴 함의는 너무나 명확하다. 절대 음감이 운 좋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과 훈련이 수반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사카키바라의 연구는 절대 음감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차르트의 절대 음감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의 성장 환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납득이 가는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자신이 원했던 정도의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평범한 재능을 가진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다. 이루지 못한 간절한 꿈에 대한 보상 심리였을까? 레오폴트는 자녀들을 성공한 음악가로 만드는 일에 유달리 공을 들였다. 모차르트의 누나 마리아 안나 모차르트가 첫 번째였는데 동시대인의 설명에 따르면 마리아 안나는 11살 무렵에 이미 전문적인 성인 연주자 못지않는 피아노와 하프시코드 연주 실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어린이 음악 교육에 관한 최초의 교재를 집필하기도 했던 레오폴드는 마리아 안나가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보다도 이른 나이에 모차르트의 음악 교육을 시작했다. 모차르트가 4살이 되자 레오폴트는 바이올린, 건반악기 등을 가르치면서 다른 일을 접고 아들 교육에만 전념했다. 그가 정확히 어떤 훈련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67살 무렵에 모차르트가 사카키바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절대 음감을 키운 24명의 아이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해 보면 모차르트가 절대 음감을 발휘한 일은 하나도 놀랍지 않은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당대에는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7살의 모차르트가 절대 음감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모차르트가 피아노 소리든 차 주전자에서 김이 나오는 소리든 정확한 음 높이를 식별하게 해주는 희귀한 유전적 능력을 타고났을까? 그동안 과학자들이 밝힌 절대 음감에 관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답은 부정적이다. 모차르트가 만약 다른 가정에서 음악을 접하지 않고 그렇게 자랐다면 당연히 그런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분명 재능을 타고났고 그것은 사카키바라의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은 재능이었다. 이들 모두가 올바른 훈련을 거치면 마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해 보이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절대음감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절대음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난 재능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이는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1만 명에 1명꼴로만 능력이 발현되었던 것을 보면 현대 인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어떤 새가 부르는 노래의 정확한 음높이를 식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비교적 간단한 훈련만으로 절대 음감을 키울 수가 있다. 간단한 훈련만으로 절대 음감도 개발하는 놀라운 재능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유를 신경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최근에 와서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의 신경 조직망이 거의 고정된 상태로 태어나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말하자면 뇌의 신경 구조가 절대 음감에 맞게 만들어져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 우리가 이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식이었다. 타고난 재능을 만개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면 절대 음감이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에 맞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나 1999년대 이후 뇌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가 그동안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며 덕분에 인간이 뇌의 능력에 엄청난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뇌는 제대로 된 자극에 반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경 조직망을 재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극에 따라서 신경세포, 즉 뉴런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 심지어 뇌의 일부 영역에서는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뇌의 이런 적응 능력은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사카키바라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절대음감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들의 뇌가 절대음감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형태의 연결망을 만들어냄으로써 음악 교육이라는 자극에 반응했던 것이다. 아직은 그것이 정확히 어느 연결망인지 밝히지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또한 이런 연결이 선천적인 것, 즉 유전적 프로그래밍 결과가 아니라 훈련의 산물이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절대음감의 경우 개발에 필요한 뇌의 적응력은 6세가 넘으면 사라지며 따라서 그때까지 절대음감에 필요한 신경 조직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후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적응력이 사라지는 현상은 절대음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뇌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인간의 두뇌와 육체 모두 성인기보다는 유아기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6세, 12세, 18세 등 특정 연령 이전에만 개발이 가능한 혹은 특정 연령 이전이면 한층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두뇌와 육체는 모두 성인기 내내 상당한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적응력 덕분에 성인, 심지어 나이가 많은 성인조차도 올바른 훈련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의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놀랍도록 훌륭하게 해내는 걸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나는 그들 모두가 사카키바라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뇌의 변화를 유도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말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타고난 유전적 자질이 중요하다. 신장 같은 신체적 요인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특히 그렇다. 키가 165cm까지밖에 크지 않는 유전자를 가진 남성이라면 프로 농구 선수가 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키가 180cm인 여성이 세계적인 체조 선수로 성공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유전자는 이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개인이 얼마나 근면한 태도로 얼마나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특히 그렇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의 전문가 연구에서 나온 분명한 메시지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성취에서 유전적 자질이 어떤 역할을 하든 그들이 가진 핵심 재능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두뇌와 육체가 지닌 놀라운 적응력이다.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 모두가 이런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인지 적응력이라는 전문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특정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말하자면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또한 그들은 직접 경험해 왔기에 자신이 가진 비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경험자의 증언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 프로농구 선수 레이 앨런의 이야기다. 앨런은 10번이나 NBA 올스타로 선발되었고 NBA 역사상 3점슛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선수로 꼽혔다. 몇 년 전 앨런이 최다 3점슛 기록에 다가가고 있을 무렵 ESPN 칼럼니스트 제키 맥밀런이 앨런에 대한 기사를 하나 썼다. 기사를 작성하려고 앨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밀런은 어떤 농구 해설자가 앨런이 슛 감각이 타고났다고, 다시 말해 3점슛을 잘하는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앨런은 동의는커녕 가당치 않다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과 관련해 여러 사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앨런은 맥밀런에게 말했다. 내가 점프슛을 잘하는 것이 신의 축복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매일 들인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며칠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나랑 같은 팀이었던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누가 슛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시애틀 슈퍼소닉이든 미러크 벅스든 찾아가 보세요. 답은 접니다. 실제로 앨런의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 따르면 고등학생 때만 해도 앨런의 점프슛은 다른 부원들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아니 사실 그때 앨런의 점프슛은 형편없었다. 그러나 앨런은 형편없는 슛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연습을 하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자신의 점프슛을 사람들이 타고났다고 생각할 만큼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변모시켰다. 말하자면 앨런은 자신의 재능, 진짜 재능을 활용했다. 노력과 성실함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사카키바라 아야코의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 레이 앨런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에 관한 책이다.
그 재능이란 바로 인간의 뇌와 육체의 놀라운 적응력을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훈련과 연습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갖지 못했을 능력들을 만들어낸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여러분 각자가 이런 재능을 활성화시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인간이 지닌 삶에 대한 통제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개인의 잠재력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제한된다고 생각해왔다. 많은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피아노 연주자나 작곡가가 된다. 모든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을 접하지만 소수만이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분야별로 고정된 일단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은 크기가 정해진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정해진 용량까지만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므로 훈련이나 교육의 목적은 그릇을 가능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된다. 이런 관점은 결국 정해진 한계를 전제하고 접근하는 학습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에 축적된 연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미리 정해진 고전된 능력 따위는 없음을 알고 있다. 인간의 뇌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던 능력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사건, 서비스, 제품 등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이야말로 확실한 게임 체인저에 해당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학습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학습이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활용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없던 능력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신세계에서는 개인이 고정된 잠재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의 잠재력은 크기와 모양이 얼마든지 바뀌는 신축성 있는 그릇과 같으며 우리가 평생 하는 다양한 활동에 의해 그 크기와 모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학습은 개인의 잠재력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단이 된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원칙은 개인의 목표가 전문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것이든 스스로 즐길 정도로 적당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든 미 프로골프 협회 회원이 되어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것이든 그저 핸디캡을 몇 타 줄이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된다. 이런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할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썼다. 즉, 특정 활동에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가장 좋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고 이해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은 효과가 없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신기하게도 이런 주제에 대해 책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질문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선천적인 재능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기회, 동기부여, 노력 등의 가치를 가소평가해왔다고 주장하는 책이 많이 나왔다. 나도 이런 주장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연습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많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조차도 받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책들은 때로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과 각고의 노력만 있으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꾸준히만 하면 노력에 도달할 것이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사실 틀린 말이다. 올바른 연습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이 책에서 올바른 연습이란 무엇이며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문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은 비교적 새로운 심리학 분야에서 나온다. 전문가, 즉 자기 영역에서 세계 최고에 속하는 사람, 수행 능력의 정점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지닌 능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리학 분야이다. 그동안 나는 이런 주제와 관련된 학술서를 몇 권 출간했다. 전문성에 대한 일반 이론에 대하여 전망과 한계, 탁월한 경지에 이르는 길, 전문성과 전문가 수행 능력에 관한 케임브리지 안내서. 전문성 연구에 몸담은 학자들은 이런 비범한 사람들을 나머지 일반인과 구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탐구한다. 또한 이들 전문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그에 따라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정확히 어떻게 변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종합하려고 한다. 20여 년 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연구한 뒤에 동료들과 나는 분야가 무엇이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두 동일한 일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명명했다. 오늘날 의식적인 연습은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적응력이라는 첨부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규범이며 이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인지, 왜 효과적인지, 전문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비범한 능력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더없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습 방식을 살펴보고 연습의 효과를 구분짓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여러 종류의 연습을 구분짓는 핵심 차이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뇌와 육체의 적응력을 얼마나 활용하는가이다. 따라서 당연히 적응력이란 무엇이며 적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의식적인 연습에 대한 반응으로 뇌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알아본다. 전문성 획득은 주로 심리 과정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체력, 유연성, 지구력 증가 같은 신체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으므로 이 책은 주로 전문가 수행 능력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신체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논할 때는 신체적 요소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뒤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 전문가가 탄생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전문가의 탄생은 보통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다음으로 막간을 이용하여 선천적인 자질이라는 문제와 그것이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수준을 제한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운동을 비롯한 여러 신체 활동에서는 신장이나 체격 같은 선천적인 신체 특징들이 개인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연습으로 바꾸기 힘들다. 그러나 개인의 수행 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자질은 올바른 연습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적어도 삶의 특정 시기 동안에는 그렇다. 전체적으로 보면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연습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일부 유전적 요인이 의식적인 연습에 몰두하는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식으로 말이다. 역으로 장기간의 집중적인 연습이 우리 몸에서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킬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그동안 전문가 연구를 통해 의식적인 연습에 대해 터득한 모든 사항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의식적인 연습을 조직에서 직원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개인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할 예정이다. 의식적인 연습 원칙은 전문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지만 원칙 자체는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성과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디에든 활용할 수 있다. 테니스 실력이 나아지기를 바라는가?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가?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영업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가?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의식적인 연습은 단순히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도록 도울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학습 방법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한결 쉽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이 어떤 산을 오르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싶은지 스스로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가능성이 보이는 어떤 길이든 택해 산을 오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리 멀리 가지 못한다. 한편으로 정상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최선의 길을 알고 있는 가이드에게 의존하는 방법도 있다. 그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오르기로 마음먹었든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산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산을 오르는 최선의 길은 의식적인 연습이고 이 책이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가이드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정상까지 오르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 길을 따라 어디까지 갈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